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를 많이 챙겨주는 편인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7년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졌었고, 일본 여성들이 그래도 아마 한국 여성보다는 약간 헌신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완전히 한국 친구랑 일본 친구랑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 서비스인데, 한국 친구들은 와, 일본에서 이렇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낸 나리카와 아야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문화부 기자로 한 9년 동안 활동하다가 2017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왔습니다. 합쳐서 한 10년 정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성을 바꾸는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동성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남성 성이어도 여성 성이어도 되는데 부부가 하나의 성을 써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5%는 남성 성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사실은 저는 기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원래 성이 나리카와이고 남편 성이 이나이인데, 나리카와 아야로 있고 싶었죠. 있고 싶었는데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이나이 아야, 본명 이나이 아야로 바꾸고 나리카와 아야는 그냥 필면처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2000년대 초반에 법대, 그러니까 대학교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 이미 부부 별성을 선택제로 하자, 부부 별성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하는 논의가 이미 나왔었고, 곧 그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쯤은 바뀌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부부 동성이어야 하는 그런 의무로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많은 한국 남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제일 길게 만난 한국 남자친구가 한 7년 정도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오빠였는데 입버릇처럼 오빠가 해줄게 라고 하는 오빠였거든요. 근데 약간 일본 남자들은 좀 가방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여자친구를 잘 챙겨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를 많이 챙겨주는 편인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7년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캔 뚜껑 따는 거나 뭐 그런 간단한 것들도 다 오빠가 해줄게 하고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것처럼 좀 느껴졌었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남편이 일본 사람인데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은 나도 한국 남자 사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좀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나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좀 안 통했나 봐요. 근데 약간 결혼해도 안 변하는 거는 일본 남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변만 봐도.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많이 하는 거는 사귈 때 한국 남자들 되게 잘 해주는데 결혼하면 조금 아니고, 사귀었을 때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본 남자들은 별로 사귈 때랑 결혼한 후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은 좀 일본 남자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일본 맥도날드에는 스마일 제로엔 영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잘 몰랐다가 이 책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 만드는 과정이 제가 혼자 쓰는 부분도 있었지만 편집장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좀 대화 속에서 이런 게 재밌겠다 막 이런 식으로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여성들은 특히 음식점에서 서비스하는 여성들은 많이 웃어야 한다. 저도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많이 연습했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꼭 뭐 음식점 여성들이 그렇게 웃지도 않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 맥도날드에는 스마일 영엔이라는 메뉴가 있고, 손님이 웃어달라, 스마일 달라 그렇게 하면 웃어줘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편집자의 반응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국에서는 절대 연남 못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약간 저도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좀 변했나 싶어서, 왜냐면 저희 세대는 되게 당연했거든요. 스마일 여행이라는 게 맥도날드의 산진처럼 생각했었고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한국 친구랑 일본 친구랑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 서비스인데 웃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친구들은 와 일본에서 이렇게 된다고 막 신기해하고 전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남편 집에 오면 무릎 꿇고 마주 나오냐 진짜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질문 하실 때마다 설마 그러겠어요? 막 이렇게 답했었어요. 옛날에나 그랬겠지만 지금 저희 세대 현대에 그런 여성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혹시 몰라서 그것도 좀 인터넷을 찾아보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은 최근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 나와서 이렇게 마중해야 된다, 이렇게 물 끓어서 마중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걸 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뭐 거의 대부분 여성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아마 한국 여성보다는 약간 헌신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 여성들이 좀 약간 세다? 말을 좀 세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대화하는 거라고 하고 근데 일본 여성은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대화하다가 기분 상하고 뭐 싸우게 되고 뭐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편하게 막 싸우지 않고 지내는 부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한국 남성들한테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일본 여성이랑 사귈 때 제가 그랬는데 진짜 헤어질 생각을 할 때까지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일본 여성들이 대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다가 그래도 제가 속으로 화가 난 게 좀 알겠지? 라든가 좀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참다가 진짜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싶을 때 처음으로 그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 참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한국 남자친구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다고. 말로 해야지. 그때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야지. 막 그러고, 저는 그때까지 거의 화를 내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서 화를 낼 줄 몰랐고, 이렇게 자기 의견, 불만 같은 걸 표현하는 줄은 몰라서 반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역시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인기 때문에 특히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자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만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유학 오기도 하고, 그러면 한국 남자 사귀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옛날보다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유학했을 때랑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여성들이 많이 한국 남자를 사귀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표현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일본은 사랑해요라는 말은 일본에서 아이시테르라는 일본어가 있긴 있는데 아마 평생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일본 사람은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그걸 말로도 표현하고 막 행동으로 표현하고 막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니까 진짜 내가 사람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일본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끌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본 최근에 한국 드라마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거절할 때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절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꼭 뭐 검토하겠다가 진짜 검토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알고 일을 할 때, 일본 사람이랑 일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자니까 인터뷰 요청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아주 가끔 그 인터뷰 요청했는데 답변 메일을 보니까 이게 인터뷰를 받겠다는 건지 거절하는 건지 일본어인데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 친구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 좀 생각해 달라고 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때 결국은 인터뷰 응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거절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인터뷰 응할 때까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저는 오사카 출신이라서 오사카 사람은 좀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사카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사카 옆에 교토가 제일 전통적인 그 옛날 수도였으니까 교토 사람들이 많이 그 혼내 다테마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가 속마음이고 다테마에가 겉인데, 교토 사람들이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크다 그러면 교토 사람은 피아노 잘 치시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조용히 해달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걸 알아서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사카 사람은 좀 교토 사람은 그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교토 사람은 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품위가 없다, 오사카 사람은 품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서로 약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도 시대에도 천황이 계속 교토에 있었고, 그 전에 해안 시대에도 교토가 수도였고, 계속 그 귀족이 많이 살았던 데가 교토라는 이미지는 있는데, 오사카는 상업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잔사꾼? 약간 잔사꾼이라서 이렇게 좀 웃기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역사적으로도. 이게 좀 일본 여자는 어떻다, 일본 남자는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한국도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규슈 남자들은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특징을 얘기하면 약간 한국에서 경상도 남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면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일본은 지역마다 좀 성향이 많이 달라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뻔뻔해졌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는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전달되기를 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야 한국에서는 통하니까 뻔뻔해진 것 같긴 해요. 뭔가 부탁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되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거절하면 상처 안 주지?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거절할 수도 있는 걸 부탁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안 되면 거절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도와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인 것 같아요. 일본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 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자민당, 여당이 뭐 뒷돈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국회, 그러니까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면 좀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국민들도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약간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끝까지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책임지게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약간 그 책임을 안 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옛날부터 원전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그 일본에서 여기저기 많은데 되도록 원전 가까이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위험하다는 생각 거의 안 하다가 그 동일본 대지진 후에 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았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 한 1, 2년 정도는 그 원전 재가동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시 재가동하고 막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재작년이었네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출이라고 하나요? 바다에 내보낸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계속 그거를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 국내에서는 오염수라는 말 자체를 안 썼어요. 처리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말만 처리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처리된 물인가 보다, 안전한 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솔직히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위험할 텐데 일본 사람들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전조압력이라는 말도 저는 그냥 한국에서도 쓰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편집자이랑 얘기하다가 그게 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고 일본에서는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안 쓰나 보다 라는 걸 알았는데, 일단 집단 속에서 소수가 그 다수에 맞춰야 되는 압력,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은근히 느끼는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조압력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게 됐던 때가 코로나 시기에 한국은 되게 그 의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대부분 공고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는 뭐 본인한테 맡기겠다. 판단은 본인이 하라는 식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그 똑같이 핸들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무, 그러니까 그런 룰이 없는데도 되게 집안 사람들은 도시에서 누가 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사카, 도쿄에만 있었지만 집안 친구가 저 만나러 오사카로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절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SNS 같은 데 절대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 시골에서는 도시 오사카 갔다 왔다고 하면 진짜 완따 당한다. 그래서 이게 감염이 무섭다기보다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 시선이 더 무섭다라는 건데 일본은 은근히 그런 압력을 느껴요. 일본에 있으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에 무관심이라기보다 그냥 불만을 가져도 포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목소리를 내도 안 되겠지 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별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게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태로 계속 또 사람들이 잊혀지고 그런 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시위를 많이 하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 촛불 집회라던가 탄핵 그런 때는 일본 뉴스에 나오지만 한국 친구들이 여행 와서 예를 들어서 기업 앞에서 소비자들이 무슨 제품에 대해서 시위하고 막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처음 보고 이거 뭐냐? 막 한국에서 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데 막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일본에서 시위 자체를 거의 보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6, 70년대까지는 안보 투쟁이라든가 학생 운동이라든가 일본도 그런 사회적인 운동 같은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성공을 못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어떤 결과가 없는 상태로 끝나서 그 이후로 80년대 이후로는 사회운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약간 시끄러운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촛불 시위 때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도 놀라웠고,
정말 그 퇴진시켰잖아요. 탄핵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부럽다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를 국민이 움직일 수 있구나, 전체를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게 일본이 거의 경험해 본 적 없어서 한국의 부러운 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서 시위가 그렇게 확산된 것 같지는 않고요. 작은 시위들은 있을 수 있는데 큰 시위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안보 관련돼서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은 주목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위하는 적이 뭔가 이기는 일이 없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조금 있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한테 일본에서 요청이 가끔 오는 것 중 하나가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관련된 영화, 작품, 드라마 그런 걸 강연해 달라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게 일본에서는 그런 현대사가 없기도 없지만 한국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민주화 관련된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일본도 배우자라는, 그러니까 한국에 좀 배우자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촛불 전까지,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촛불 시 전에 촛불이 그렇게 일본에서 주목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때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민주화 관련된 부분에 좀 일본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은 그런 현대사가 있고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엄청 그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처럼 보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가 전주영화제 개막 직전이었는데 영화 관계자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서 한국에 가도 되냐, 진짜 영화제 개막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한국에 있는데 한국 그 분위기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북한 관련돼서는 민감한 것 같고 그 한국보다 훨씬 일본에서 그렇게 좀 위험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사실 오사카 쪽에 있으면 거의 그런 뭐 동일본 쪽에 피해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오사카는 거의 상관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엄청 많이 연락 오고 괜찮냐고 한국에 오는 게 좋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아마 그 반사는 비가 온다고 막 학교 휴교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안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고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에 관련돼서는 한국보다 민감하고 지진 관련돼서는 한국이 더 민감하고 막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흔들리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서워하는데 이게 또 오사카는 거의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진이 오사카는 별로 없고 도쿄는 작은 지진이 진짜 많거든요. 도쿄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저는 지진 날 때마다 이렇게 그 책상 잡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되게 주변 기자들은 되게 그걸 보고 웃어요. 또 나리가 이런다고. 오버한다고. 그러니까 거의 남편도 아무렇지 않아요. 남편도 그냥 자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무서워서 일어나서 막 그런데도 남편은 그냥 자고 있고 막 지진 났다고 막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막 한국보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올 때까지 그렇게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일단 일본은 총리를 뽑는 시스템이 그 직접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뽑고 거기서 여당 안에서 총리가 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총리를 그 선거로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 시기가 오면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축제처럼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되게 엄청 큰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한국에서 일본은 좀 그런 게 없는 게 전체에 무관심하게 되는 원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일본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막 그 기자는 또 뭐 직업상 정치 얘기를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 얘기는 거의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랑 교류하면 꼭 얘기하는 게 한국 학생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 많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까지 알고 있다. 라는 걸 되게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좀 기본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을 되게 뭐라 그래, 그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기 많죠. 코이즈미 천리덕 인기 많았고, 아들도 인기 많고, 좀 잘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한국은 나이나 직책 같은 걸로 관계가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 일본은 약간 수평적인 것 같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일본은 상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베 촌리를 아베상이라고 하고, 직장 상사가 저를 나리카와 상이라고 하고, 아무한테나 상을 붙여도 되거든요. 상을 붙여서 얘기하면 그냥 신뢰는 안 되고 편하게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 쌍에 해당하는 게 C라고 한국어 배울 때 배우긴 배우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윗사람한테 누구누구 C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뭐 김씨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은 일단 직책을 알아야 호칭도 정할 수 있고, 나이에 따라 좀 말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조카들도 저를 아야짱이라고 뭐 친구처럼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그뭐 나이 차이가 많아도 편하게 서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훨씬 개인적인 거를 서로 지키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 같은 게, 그 일본 명함에는 거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있어도 그거는 대부분 회사 핸드폰 번호고,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는 거의 극소수, 뭐 제일 친한 사람, 가족 막 그 정도밖에 안 알려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차 앞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지켜야 했던 게 그렇게 중요했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저는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거는, 한국에서 이사 갈 때,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집 보러 오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진짜 제가 사는 공간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진짜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없기도 하지만 진짜 일본 사람한테는 진짜 싫은 일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갈 건데 괜찮냐고 막 전화 오면 거절은 못하고, 근데 막 빨래 같은 게 널어놓고 막 잠옷으로 입고 막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런 얘기를 한국 친구들한테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써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만 되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전혀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한국 친구 중에도 그래서 안 보게 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살고 있는 집을 볼 수 있다는 생각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야 다음 사람 보러 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보증금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없고, 보증금 때문에 빨리 다음 사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은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간을 두는 거죠. 나갈 사람 나가고 그 다음 사람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일본 드라마 하면 고독한 미식가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일본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본에서는 고독한 미식가 보는 거는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음식점이 실제로 있으니까 보면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다음에 저 식당 가봐야지 막 그런 정도로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마 일본에 가보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는데 그 드라마를 그렇게 즐겁게 보는 거는 혼자 밥을 먹는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이 혼밥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눈치 보이고 그 혼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는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옛날부터 제가 아는 시기에는 계속 그 혼밥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한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혼자 밥을 먹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혼밥을 즐기는 그 고독한 미식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인 게 뭐냐면 한국 현지 직원이 저한테 진짜 심각하게 한번 좀 새로 온 일본 산사가 밥을 안 사줘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 산사가 그냥 점심 때 샌드위치 같은 걸로 가볍게 먹고 혼자 먹고 직원들이랑 같이 안 먹는다라는 얘기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는 점심은 굳이 이렇게 같이 먹는 문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혼자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국 현지 직원한테는 와, 되게 치사한 산사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 문화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한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로 리스크 로 리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일본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리스크를 피하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일본은 많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리스크부터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시작하는 게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시작한다고 하면 지속은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번 시작하면 쭉 그거를 하는 지속력은 있는 것 같고 한국은 반대로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마. 이런 느낌이라서 뭐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하면 한국이 훨씬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변화하는 힘이라던가 그런 거는 훨씬 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남자친구 사귀면 연락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 사귀는 거 맞냐고 한국 친구들은 물어보는데 한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이랑 통화를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본에 가기는 가지만 그냥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되게 좀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해요. 그냥 라인 일본은 카톡 대신 라인만 쓰는데 라인으로 가끔 연락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사귀면 진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서로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 연락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좀 막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좀 섭박당하는 느낌? 네, 그렇게까지 모든 걸 알리고 싶진 않았고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남자친구 아니어도 친한 친구들이 그냥 뭐 일 없이 그냥 전화해서 지금 뭐 해?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한국은 되게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때 친구한테 전화 온다 그러면 결혼한다 그러는 건가? 막 뭔가 엄청 큰일이 있으면 전화하는 느낌?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은 지금 모든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다고 할까요?
뭔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이란 차이가, 일본은 국내 지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인구가 1억 2천만 명 있으니까 모든 뭐 제품이든 뭐 아이돌이든 모든 것이 일단 국내 소비만 생각해도 어떻게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한국은 뭐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해외 진출하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해외에서 어떻게 팔지 막 이런 거를 생각해서 뭐 되게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일본은 무난하게 실패하지 않은 선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 좀 약간 어느 시점부터 성장이 좀 느려진 것 같고, 반대로 한국은 뭐 도전하는 것 중에 대성공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라던가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유토리 세대 특징이 좀 MZ 세대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미나 막 그런 거에 관심 많고, 그렇게까지 뭐 차를 산다던가 집을 산다던가 막 그런 것들에 관심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에 연수 같은 거 오면 통역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좀 한국에 와보니까 어때? 라고 질문하니까 한국이 너무 사람들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일본에서 이렇게 천천히 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슬픈 것 같고 뭐 노인같이 느끼고 그래서 일본이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이 좀 유토리 세대는 좀, 유토리라는 말이 사실 한국에서는 윤통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여유거든요. 유토리가 여유예요. 그러니까 유토리가 있다 그러면 윤통성이 있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던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뜻으로 유토리를 써요. 그래서 유토리 세대라는 게 원래 유토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주입식 교육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좀 키우자 막 그런 뜻으로 교육했던, 그런 교육 받았던 세대가 유토리 세대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토리 세대가 약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교육 제도 같은 거는 자기들 선택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서 유토리 교육을 시작한 건데, 뭔가 유토리 교육 받았던 세대를 그 세대가 사회인 되고 하니까 유토리 세대니까 뭐 어떻다라는 식으로 좀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좀 그랬지만, 그래서 유토리 세대는 그렇지 않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도 뭔가 잘 못하거나 막 그러면 유토리 세대라서 그렇다라는 낙인이 좀 찍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키나와는 15세기에 류큐 왕국이라는 왕국이 탄생했는데, 독립국가였다가 1600년대 초반에 사츠마본, 그러니까 사츠마본이라는 게 지금 카고시마현인데, 카고시마현은 일본에서 제일 남쪽, 그러니까 오키나와 다음으로 남쪽에 있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현인데, 카고시마현이 그 당시 사츠마본이었을 때 사츠마본이 오키나와를 침략해서 1600년대 초반에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의 그 당시 청나라에 계속 적용받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키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 류큐 왕국은 좀 약간 애매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메이지 시대 이후로 1800년대 후반 이후로 오키나와현이 돼서 완전히 일본에 병합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메이지 시대에는 사실은 에도 시대까지 일본이 약간 여러 나라 집합제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오키나와만 그랬다기보다 오키나와가 뭐 독립국이었다는 거는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키나와가 지금 일본에서 제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1945년 태평양 전쟁 끝나고 오키나와만 미국이 통치했거든요. 그게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되는데, 그때까지가 일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일본에서도 약간 오키나와는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좀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세대차가 있을 수 있는 게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됐으니까 저희 세대는 솔직히 태어났을 때부터 오키나와는 일본이었고 특히 아무로나미에라든가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쯤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그 관광지이기도 하고 오키나와의 약간 밝은 이미지를 저희 세대는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어두운 역사보다는 오키나와 좀 멋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혀 다를 거고 그 오키나와가 일단 그 미국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더 전쟁 시에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만 유일하게 미군이 그 상륙해서 전쟁이 되게 격하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한 20만 명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뭐 20만 명 중에는 미군도 포함되지만 그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의 한 4분의 1이 돌아가시는 그 정도로 큰 피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그게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오키나와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되게 일본에 대해 원한 갖고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복잡한 관계인 것 같긴 해요. 오키나와가 일본 전국의 미군 기지의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군 병사의 성폭행 사건도 그렇고 뭐 헬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 일들이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만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불만도 있고 근데 그 계속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다른 정책 같은 게 안 나오니까 계속 좀 불만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고 그 한국에 유학했을 때도 그랬는데 그 오키나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친구들이란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나오는 음식들이 좀 일본에서 먹는 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요리 이름도 예를 들어서 고야 참푸르라던가 사탄따기 같은 그 한국 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한테는 완전 외국어거든요. 외국어 느낌의 그 요리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랑 얘기할 때는 그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쓰지만 오키나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제주도 사람 수준인 것 같아요. 제주도 사투리, 전도 사투리가 조금 많이 다른 지역이랑 다르고 일본이랑 많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리성이라는 게 그 류큐 왕국의 왕궁인데 슈리성 가보면 되게 중국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다른 지역에도 성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일본 성이랑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고 일단 오키나와로 가면 해외로 간 느낌 받아요. 오키나와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오키나와 사투리를 들으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거의 뭐 일본어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랑 진짜 비슷한 건데 제주도 사람들도 그 육지라고 하잖아요. 제주도가 아닌 한반도를 육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도 오키나와 외에 일본은 야마토인가? 그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약간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닌 것처럼 오키나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오키나와 출신 교수님이 그 만난 게 한국에서 학회 때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가 류큐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류큐 사람이라고 그러고 류큐는 아직 독립을 못했는데 한국은 독립해서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막 그렇지는 않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오키나와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대답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 30% 가까이 덧입에 공감하는 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일본은 전국적으로 바다에 접해 있지만 그래도 오키나와의 바다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이쁘고 진짜 남국에 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휴양지로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오키나와 시장이 있잖아요. 오키나와 시장 가면 진짜 일본 다른 지역에서 보는 물고기랑 전혀 다른 생선들이 있고 맛있어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다른 지역들이 워낙 회가 맛있으니까 음식은 돼지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오키나와도 돼지고기가 유명하고 저는 오키나와 친구가 있으니까 오키나와 친구랑 그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집에 가서 쪄서 먹는 거였는데 그게 뭐 좀 다른 데서 별로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책 그 출판사에서 연락받고 집필할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리즈거든요.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네팔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책들이 있어서 저는 그 시리즈를 읽지 않고 처음 들었을 때는 여행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시리즈 먼저 나온 것들을 보니까 되게 정치 얘기도 있고 뭐 역사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 고민한 거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일본 역사에 대해서 써도 되냐? 라는 거였는데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쓰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봐주시는 게 되게 쉽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뭔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쓰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읽힌다라고 말 많이 해줘서 이렇게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잘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